그 다음에 이제 특허 정보, 기술 정보라는 얘기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거 전에도 한번 살짝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기회를 찾을 때 특허 정보를 보면, 의외로 고급 정보들을 검토하기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특허는 행정기관에다 제출하는 문서고 서식이다 보니 굉장히 구조화돼 있어요. 그리고 정교하게 적어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들은 객관성을 요구하는 거니까 뭐 함부로 뭐 표준어를 안 쓰거나 외래어로 다 적어 놓거나 그러면 일단 다 서류를 안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담백하고 그다음에 가장 공용된 언어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좀 담백하게 적혀 있는 거 하나 특징이 있을 거고, 대부분 행정 비용들을 내고 받는 증권형이다 보니까 그냥 허투루 문서를 내는 게 아니라 비용을 내고 내는 거니까 정말 제대로 작성해서 내게 돼요. 또 그래야 자기한테도 혜택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 하나하나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은 고급 정보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기술의 흐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출원인이라고 그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의 또는 기업의 서지사항들, 그냥 전반적인 정보들을 기재하게 돼 있어서 주소 정보라던가, 그러니까 지리적 정보, 그 다음에 기업 이름명, 거기에 또 발명자든 디자인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 정보, 그 다음에 기술의 내용들, 그리고 과거와 현재에서의 기술 변화 상황들을 심사를 통해 갖고 또 판단을 받거든요. 그런 고급 정보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서 구글에 들어가서 그냥 막연한 키워드를 검색하고 거기서부터 뒤져 나가는 것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고급화된 정보들을 접하시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특허 정보를 잘 활용하면 논문 검색하시는 것처럼 논문은 어찌 보면 타당성과 신뢰성을 어필하는 거라면 또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거라면 특허 정보는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검토한 문서들이에요.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들을 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돈이 되게끔 고민을 하는 아이템들이 기본이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요거는 너무 시대에 앞서 나온 거구나. 아니면 이거는 한번 지나간 건데 왜 또 나왔을까? 이런 기술들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도 돼야 좀 사이즈가 나와야 사업이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겸사겸사 기회 찾기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 어떤 기회를 찾냐면 특정한 제품이나 신기술들이 등장한다는 것들도 알 수 있고요. 또 연구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검색해보니까 10년 전에 또는 5년 전에 있더라. 그러면 중복기술 투자를 안 하겠죠. 네. 그 다음에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쪽 분야에 특허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 제가 뭔가 표식을 하나 표시해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영역에서는. 네, 그렇게 이제 특허 전략을 만들 수도 있고 출원인 정보를 놓고 의외의 기업이 이런 특허를 갖고 있네. 그럼 그 기업은 그냥 내고 싶은 게 아니라 수익이 될 거라는 전제로 검토를 하느라고 그 활동의 이력들, 태그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특허 안에. 그래서 어떤 기업이 경쟁 우위가 있거나 또 누구랑 같이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술을 갖고 있구나. 네, 이런 거를 빠른 속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술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왜 이쪽은 연구를 하나도 안 했지? 돈이 안 되나?
또는 이게 생각은 다 하자고 하는데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산업이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특허가 먼저 나왔구나. 뭐 이런 것들 검토를 하면서 공백 기술도 알 수 있고 또 다른 경쟁자들이 어떤 것까지를 특허로 갖고 있구나. 네, 이런 것들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위험한 시장은 안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특허의 권리 범위들을 청구항으로 표시하게 돼 있으니까 어느 영역까지는 보호가 되고 어느 영역 넘어서는 보호가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연구자들이 많이 쓰는 것들이 연관 분야를 알 수도 있어요. IPC 이제 특허 분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동차 분야라고 자동차 분야에서 사용하려고 뭔가를 막 만들어 놨는데 기차에도 쓸 수 있겠는데? 아니면 이거 배에도 쓸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잠수함도 쓸 수 있겠는데? 뭐 이런 것들이 되면 처음에 지금 다 교통수단으로 쭉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군사용으로, 항공 우주용으로 이렇게 불면 산업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분야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또는 특허 검색했더니 이 비슷한 기술을 누가 벌써 하고 있네? 연구를 했었네? 라는 걸 알면 그 기업이나 그 권리권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더 많은 실패 노하우랑 성공의 이력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는 또는 정보 레퍼런스를 찾아가는 좋은 소스원이 되기도 합니다. 또 헤드헌터 입장에서 보면 특허 정보 안에 발명자 정보를 이용해서 정말 이 사람이 해당 기술의 노하우나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추진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경쟁사의 추진력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 경쟁사에서 가장 핵심 인재를 스카우트 해와야 되는데 그게 누굴까? 그때는 특허의 발명자 명단을 보고 거꾸로 추정해서 타겟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들, 기업의 경영 지표 이런 것들도 카운트 정량값으로 추정해 보면 파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정보는 기본적으로 권리를 아까 국왕이 오픈 레터를 줘서 오픈 편지를 줘서 편지형 특허증을 알려줬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알려주기 위한 기능. 그걸 이제 공고적 공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런 게 있으니까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방을 붙이시오 뭐 이런 거예요. 권리적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 안에 내용을 좀 찬찬히 읽어보다 보면 이런 기술들을 이런 방향에서 좀 연구를 많이 했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정보들도 알 수 있다. 네, 그렇게 하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뎁스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특허 정보를 이제 세 가지의 목적으로 많이들 검토하는데요. 기술을 검토하는 것도 있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쟁사들의 수준도 알 수 있고 또 그 경쟁사가 만든 제품들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구나. 어떤 산업 분야에서 주로 쓰겠구나. 이런 것들도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과 경쟁사와 고객 정보를 좀 파악하면 제품 개발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고
제품 개발 컨셉을 설정하면 정말 이걸 해도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걸 한다면 어떤 장비들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가 있어서 특허 정보를 잘 활용해서 경영에 반영하면 기술 창업을 추진하거나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들에 도움이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허 정보 안에는 이제 문서적으로 되게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어요.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동작의 원리에 대한 설명도 있고, 또 그 문서의 비용을 얼마나 많이 들였었는지, 또 언제 한 건지, 시기적인 것들도 있을 거고, 누구랑 같이 연구하고 있는지, 공동 출원이라면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내용들을 참조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또 기존에 연구하려고 했던 주제 중에 이런 연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네? 뭐 이런 테마를 고르기 위해서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뭐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많이들 분석을 하죠. 신규성이 있는지, 진보성이 있는지, 뭐 사업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좌표층을 놓고 나면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거니까 군집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잖아요. 그 군집의 특성을 알아보고 나면 이게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이건 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거고요. 대표적인 사례, 위에 좀 폰트 나갔네. 네,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저희가 해봤던 것들이라서 좌표를 그렸던 건데요. 그거를 좀 안내해 드리면, 제가 윕스라는 기업의 경제를 연구소장을 좀 오래 해서 전략을 만들거나 전술적 경쟁 우위를 만들거나 그런 컨설팅들을 주로 했었었는데,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의 데이터들은 우리나라 굴지의 L그룹이라는 곳에 신규 사업들 항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장 규모라는 거를 추정해서 과연 대기업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사이즈가 되는 건지, 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다는 사이즈가 몇 년간 먹을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필드의 크기를 봐야 되겠죠. 또 필드의 크기를 보고 나면 매력적이네, 그 매력적인 분야 안에 기술 진입의 위험성이 높은지, 지뢰밭이 얼마나 돼 있는지, 허들이 얼마나 높은지 이제 관련된 것들을 좀 봐야 돼서 해당 분야의 기술들 수준을 한번 쫙 훑어봐요. 그러면 선도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룹하고 그냥 일반적인 장치적인 거, 유틸리티와 관련된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디자인을 통해서 정말 이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제품이 없는데 디자인 출원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팔려고 하는 컨셉이 있으면 그 다음에 디자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특허를 뒤져보면 시장이 되게 근접하게 리얼하게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걸 이제 내부 기술 개발자나 경영자들에게 설문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은 어디냐, 정말 공통적으로 바라보고는 특정한 영역이 있을 텐데 그게 우리가 들어가서 버틸 수 있는 영역이냐, 그 분야에 비슷한 수준의 기업명을 쭉 보여드리면 여기는 우리 경쟁 못한다, 그 내공이 엄청 좋다, 또는 규모가 안 된다, 그럼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좀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종합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단기할 것, 장기할 것, 중기할 것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요 틀 전체가 기술하고 시장,
지재권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보 분석을 했던 사례입니다. 하나 더 보면 이건 우리나라 이제 S그룹 M&A를 하던 프로젝트를 제가 했었던 건데요. 지금 특정 기업 하나는 지워놨어요. 특정 기업을 지운 이유는 아직 이 기업이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M&A 하는 게 좋을까? 또는 어떤 기업하고 협력하는 게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실존하는 기업들 중에 우리가 매력 있는 1, 2, 3, 4가 있었는데 지금 1번을 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2번, 3번을 약간 표시해 놓은 거고 조그룹이랑 우리가 협의를 하면 좀 더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걸 판단할 때도 특허하고 시장 정보, 그다음 비즈니스 정보들을 섞어서 분석표를 만들었던 거고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면 금방 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판단하는 경우가 가끔 프로젝트로 나오면 이제 좀 벌크 형태로 여러 개의 기업 리스트들을 뽑아놓고 그들 중에 기술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현재 시장 필드에서 잘 뛰는데 기술력 있는, 잘생기고 이쁘고 건강한데 운동도 잘하고 잘 노는 이 캐릭터가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그 이상적인 구조의 대상들을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구분자, 지표 이런 것들로 한번 훑어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영역이 하나 나올 텐데 그 영역들을 전제로 생각 못했던 아이템들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랑 너무 비슷한 일들만 하고 있거나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필터를 한번 걸어놓으면 같이 해야 되는 건 조인트 벤처, 같이 하기 어렵다면 합병을 시키거나 매각을 하거나 이런 구조들을 검토하기도 하는데 이때도 특허 정보를 많이들 활용합니다. 요거는 리튬 2차 전지의 기술을 M&A를 해서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그 중장기 사업 전략을 설계했던 장표인데요. 2011년에 프로젝트 했던 거고 지금 2019년이니까 근 10년 지났죠. 네, 10년 지났는데도 아직 이 프로젝트는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네, 이때도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되는 기술이 뭔지, 뭐 어셈블리 쪽인지 아니면 뭔가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인지 아니면 머티리얼 소재인지 그 방향을 잘못 잡으면 10년이 엉키는 거였는데 그때 잘 잡아서 지금 아까 뉴스에 나왔던 특정한 기업이 또 그 뉴스에 나왔던 그 계열사가 성장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었답니다. 또 기술 정보나 특허 정보들이 정책에서도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중소기업 저가 품목이라는 것들을 정책 연구할 때 기술 정보를 이용해서 중소기업들이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영역이 어딜까? 아까 침해 소송 이런 것들도 소송을 많이 하는 곳이 또 많이 당하는 곳이 중소기업 한 64% 된다고 2015년 기준으로 얘기 뉴스에 잠깐 나왔었고 그때 대기업이 2015년 기준으로 소송이 되는 게 한 6점 몇 프로? 한 10분의 1이었어요. 근데 승소율로 보면, 패소율로 보면 대기업이 패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015년, 14년에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보호망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청와대 쪽에서 중앙정부에서 요건 좀 가름마를 타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요구를 할 때 중소기업들이 많이 연구개발하고 출원하는 항목들을 골라내서 대기업들이 가급적이면 진입하는 걸 유예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프로젝트를 공론화하고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만들었던 내용이고, 네, 잘 됐었으면 했는데 잘 안 됐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정책으로 안착이 되는 것들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는 필드의 내용입니다. 특정한 벤처 기업들의 내용을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기술을 좀 검토하고 용도와 용처를 바꾸는 작업을 도와줘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현물 출자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좀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 가치 평가를 좀 받아야 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의 기술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다,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것들인데, 그때 이제 기술 평가할 때도 특허 정보를, 또 시장 정보를, 또 기업의 내부 사정 정보들을 활용해서 기술 평가 금액을 설정하고 투자자에게 이 정도 금액까지는 보증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항목인데, 이때도 특허 정보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영역이 이 부분이 아닐까, 또 이 부분이 관심이 꽤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특허 경영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면서 이번 과정을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허만 있으면 수익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업이라는 휠이 하나 돌아가야 되고, 또 휠이 돌아간다면 당연히 촉진 에너지를 자극하는 것들이 이제 연구개발 역량일 거예요. 그래서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연구개발이 잘 되면 그걸 권리보호화를 해야 되니까 특허 전략을 잘 키워야 되고, 특허를 가졌다면 당연히 수익을 만들어야 선순환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특허 경영의 세 가지 축이라고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수익화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래를 하는 거죠. 저희가 빌려주거나 실시권을 허락해 주거나, 아니면 직접 뭔가 만들어서 팔아보거나, 아니면 뭐 한쪽 기업한테 우리가 주거나 그 기업을 사거나 해서 시너지를 높이거나, 아니면 새롭게 둘이 특허라는 현물 출자를 해서 비즈니스를 만들고 기업 가치를 높이게 하는 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그렇게 하려면 공급자 관점에서 이 지재권이 참 매력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 된다. 이제 이런 걸 계속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거래하는 요건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만들어서 파는 거라면 그걸 고민했던 사람, 실제 발명가 도 한 세트이겠죠. 저작권 입장에서 보면 저작 인정권이잖아요. 그 사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 재산이 문서화된 건데, 그 문서화만 된 걸 가면 나중에 재구성을 하거나 고도화를 하거나 새로운 걸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헤드헌팅이 들어가야 해요. 양도 받을 때는 사람도 같이 와야 한다. 그러면 얼마? 네,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 빌려주는 라이센싱이라면 한 군데만 빌려주는 건 전용, 여러 군데다 빌려주는 거는 통상, 그 다음에 이미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또 누구를 빌려주는 거, 재전대하듯이 하는 거, 그건 재실시. 그거에 따라 다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자료랑 노하우를 판매하는 것, 데이터 값이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 데이터,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이 있다. 학습러닝 모듈이 있다. 그럼 그걸 테스트했던 로 데이터도 다 줘라. 그러면 그게 거래가 되거든요. 거래가 또 돼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뭐 기술 자료들, 그다음 누적해 놓은 노하우들도 다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거고, 예전 같으면 이거는 그냥 재료죠. 실험 재료. 그리고 한번 쓴 거는 뭐 버려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거래가 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가치를 통합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매각할 때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또 그 가지고 있는 지재권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까지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어서 M&A를 할 때도 지재권이 거래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또 자문이라는 방식으로 기술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승계하는, 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구 랩에서 교수님들에게 지도받으면서 좋은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하고 가공해서 본인의 지혜를 만들어가는 거. 네, 이런 과정에 아마 랩에 다 들어 계시는 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위탁경영 개념으로 지재권을 소싱하거나 아니면 대행해서 분쟁을 해주거나 아니면 사업화를 중간에서 모더레이팅, 가이드 해주거나 뭐 이런 일들도 지식거래의 요건들이 자꾸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식재산권의 거래 주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지식재산의 거래 주체는 R&D를 하는 사람, 그 공급자도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도와주는 브로커리지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건 어떤 사람들이 그 기술에 대해서 수요를 느끼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툴이 있어서. 그럼 빨리 소개가 되는 거죠. 또는 그 R&D를 했던 주체가 어디 가서 막 물어보고 찾고 다니는 그 시간 비용보다 새로운 걸 연구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을 거예요. 효익이 더 높을 때. 그럴 때는 소싱을 한다. 그래서 거래 주체는 공급자, 수요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중개자가 있을 수 있다. 네, 그거 하나 아시면 좋겠고요. 지식재산 공급을 할 때 이제 연구 랩에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실험을 하고 실증을 하는 작업들도 있지만 요즘은 수요 맞춤형으로 연구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특구가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개념의 프로젝트인데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저희 이런 분야의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부를 또는 연구부서를 별도로 만들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 우리가 일부 비용을 매칭할 테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수요조사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가면 출연연들이나 전문연구소에서 그거 저희 할 수 있다. 그럼 기술 개발을 해서 성과가 나오면 일단 검증은 된 거잖아요. 또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누군지도 알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요자는 기술도 도입 가능하지만 그걸 연구했던 고급 인력도 채용이나 도입을 할 수 있어서 훨씬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방식들이 효과적이었다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이제 불편한 점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밝히면 경쟁사들은 쟤네 기업이 이런 거 고민하나 봐. 그러면 우리가 미리 방어책을 세우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개형 수요 맞춤형은 한번 실험을 해본 거라 본다면 효익은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기업체들이 본의 아니게 의문의 일패를 갖더라, 상처가 나더라, 네, 그런 이슈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술 중개를 하는 팀에서 커버를 좀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미 자산을 좀 미리 확보해 가지고 기술 지주처럼 만들어 놓고 연구를 별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 발굴을 하고 거래를 중간에 다 이해하면서 사업화까지 고려하고 그 수요를 본인이 수용했다가 이전하는 방식.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육이죠. 아이템 보육을 하는 거죠. 또 아이템을 엑셀레이팅 하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초벌을 만들어 놓는, 그래서 엔지니어링 기능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하는 거죠.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CRO, 뭐 대신 연구나 인증 실험을 하는 데가 있을 거고요. 제약사에서. 뭐 CMO, 미리 테스트를 해주고 시제품까지 만들어주는 거, OEM, 뭐 계약 조건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전속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용역업체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지식재산권 범위로 보면 그들도 중개 범위에 들어온다. 다 이해관계자가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거래를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거래가 되고 준비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수요 발굴이 먼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체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갈증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들 이런 건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그게 파악이 되면 관련된 기술을 가진 데를 찾으면 되거든요. 또 그 관련된 기술을 찾았다면 그게 정말 구현이 되는 건지 가동이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 부분들이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엔 지식재산권 확보되어 있는 게 얼마나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그러고 나면 이제 양쪽에 설명회를 통해 하고 미팅을 주선하고 조심스럽게 어느 정도 비용이면 거래를 할 거냐 라운드 테이블을 좀 만들어 드리고, 그게 어느 선에서 합의가 되면 그때부터는 법률적인 계약 체계를 통해서 기술 이전을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식재산 매칭하는 중개자 입장에서의 일련의 행위가 있을 텐데, 처음에는 발명자나 권리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이해도를 가져야 되니까 서머리 덱들을 좀 만들어 봅니다. 그럼 뭐 SMK라고 세일즈 마켓 키트를 만들기도 하고 특허 명세 내용들을 좀 정리하기도 하고요. 그게 되고 나면 기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또 수익이 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파악을 해놔야 기업체들 중에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들이 주로 수익을 만들 수 있겠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체력을 확인하면 되니까. 그 체력이 확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연구 조직이 얼마나 있는지, 또 이런 게 되고 나면 공공기관들이 중간에 기술 이전이나 기술 도입을 하는 과정 속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자적인 공증하는 느낌의 조직들을 초대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사천리로 지재권 분석을 해서 매칭을 하고 매칭이 되면 실제 중개로 연결하는 과정,
요게 이제 기술사업화의 한쪽 측면의 과정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키우자. 국가지식위원회라는 곳에서 계속 전문 인력들을 키우고 양성하자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학기술이나 산업기술을 연구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 필드의 벤처로 나와서 지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허라는 부분들을 관리적 입장 출원하고, 언제 연차료 내고 언제 또 권리 유지를 포기할 거냐, 이런 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영적 입장에서 보면 이건 증권이구나, 또 증권을 현금으로 유동화를 시키는 거, 자금으로 유동화라는 것들이 필요하고, 유동화가 되었으면 수익이 되게끔 수익화하는 것들, 이런 과정들이 전체가 필요한데, 그 과정 안에는 공급자도 있고 수요자도 있지만, 중간에 브로커리징을 하는 또는 조금 더 디벨롭하는 그런 중개 관계자, 어떻게 보면 중간자죠. 중개자라는 개념보다는 중간자들의 역할도 필요하다. 또 그 역할을 하는 수행 과정들도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특허 경영이라는 개념들도 참 매력적인 영역이 되는구나 까지는 아실 거고요. 저는 이제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벅찰 때도 있지만 제게 오기가 생길 때들도 있어요. 제가 몰라서 못하는 분야도 생기지만 알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영역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게 제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룹들이 좀 구성이 되면 좀 더 산업으로 또는 비즈니스로 좀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식재산권 자체가. 공학도 아니고 경영학도 아니고 산업공학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니고 마케팅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영역이지만 되게 특이한 정보이기도 하고 학문이기도 하다. 그렇게 아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